남편의 착각. 조선 후기 한강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박서방과 그의 아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성실한 농부였고, 그의 아내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부녀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대화를 나누는 금슬 좋은 부부로 유명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하루는 어땠소? 아, 벼들이 잘 자라고 있더구만. 올해는 풍년이 될 것 같소. 세상에, 서방님이 정성스럽게 농사 지으시니 하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은 매일 저녁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박서방은 아내와의 대화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내일 장에 갈 때 호미 하나만 사다 줄 수 있겠어? 아내는 바느질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인, 듣고 있어? 아, 부인, 네, 호미 좀 사다 주시오. 처음에는 바느질에 몰두해 잘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자 그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을 건가요? 부인, 저녁 반찬 말이요. 뭐요? 미역국하고 남은 멱다지 무칠 생각이라고요. 아내는 박서방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들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부인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박서방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아내의 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며칠 전 옆집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 귀가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였기 때문입니다. 아유, 우리 부인도 나이가 들면서 귀가 어두워지는 모양이로구나. 좀 빠른 것 같은데, 아유,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박서방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자니 상처를 줄까 두려웠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에는 대화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 정말로 부인의 귀가 어두운 건지 확인해보자. 어느 날 저녁, 박서방은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부인, 잠깐 저쪽 방 구석에 앉아보실 수 있겠소? 네, 갑자기 왜요? 그냥 내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러니 뒤돌아 있으시오. 아내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남편의 부탁을 따르며 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박서방은 반대편 구석으로 가서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이제 확인해보자. 그는 가능한 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내 말이 들리시오? 그러나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박서방은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부인, 내 말이 들려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안 들린다고?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박서방은 더욱 가까이 가서 같은 질문을 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도 안 들린다고? 정말 큰일이네. 박서방은 마침내 아내의 바로 등 뒤에까지 다가가 귀 가까이에 대고 물었습니다. 부인, 내 말이 안 들려요? 그러자 아내가 짜증스럽게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유, 여보, 들린다고요. 벌써 4번째 대답이에요. 아이, 자꾸 왜 이래요? 박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4번째? 처음부터 계속 들려요 하고 대답했는데 서방님이 계속 못 들으시는 것 같아서. 아, 서방님 귀가 더 안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박서방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내의 귀가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귀가 어두워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아, 뭐야. 그럼 그동안 내가 내 귀가 문제였구나. 나는 그동안 부인이 대답을 잘 안 한다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서방님이 못 들으신 거였어요. 저는 계속 대답했는데 서방님이 못 들으시니까 다시 물어보시는 줄 알았죠. 요즘 통 못 듣잖아요, 서방님. 박서방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아, 참 미안하네 부인. 내가 잘못 생각했구려. 괜찮아요, 서방님.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좀 더 크게 말할게요.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더욱 배려 깊게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아내에게 크게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솔직해졌죠. 아내 역시 남편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뚜렷하고 크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참 웃겨요. 자신의 문제는 잘 모르면서 남의 문제는 쉽게 찾아내려고 하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박서방? 아, 그게 말이요. 내가 부인과의 일화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람들은 배를 잡고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자 박서방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문제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자 웃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서방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서방 부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더욱 다정하고 돈독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부 사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박서방의 착각은 부부와 마을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그리고 상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옛날 옛적 아주 깊고 울창한 숲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을 숲의 왕이라고 여기며 거드름을 피우고 다녔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와 번쩍이는 눈으로 다른 동물들을 위협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내가 이 숲에서 가장 강하다. 호랑이는 매일같이 이렇게 으스대며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배가 고픈 호랑이는 먹잇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커다란 참나무 아래에서 회색빛의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건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로 코끼리였습니다. 코끼리는 나무 밑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옳지, 오늘은 정말 큰 걸 잡겠구만. 호랑이는 흥분하며 기뻐했습니다. 평소에 토끼나 노루 같은 작은 동물들만 잡아먹던 터라 이렇게 큰 먹잇감을 만나니 엄청난 행운을 맞이한 듯했습니다. 호랑이가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을 본 코끼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린 코끼리였으니까요. 어쩌지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나? 코끼리의 다리는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죠. 머리를 빠르게 굴리던 코끼리에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호랑이님, 코끼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최고로 힘세고 용맹한 호랑이님, 오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신가요? 호랑이는 코끼리의 아첨에 기분이 좋아져 가슴을 펴고 웃었습니다. 어디 가긴 널 잡아먹으려고 왔지. 호랑이는 군침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마치 아주 맛있는 코끼리 고기를 상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 그런데 호랑이님, 코끼리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잡혀서 묶여있는 몸입니다. 뭐라? 그게 무슨 헛소리야? 호랑이는 고웃음을 쳤습니다. 너보다 큰 동물이 이 숲에 어디 있다고? 너를 잡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잡지 않았으면 대체 누가 너를 잡아서 묶어놓았다는 거냐? 호랑이의 말이 일리는 있었습니다. 정말로 코끼리만큼 큰 동물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호랑이뿐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호랑이님. 보세요. 제 다리에 이렇게 쇠사슬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과연 코끼리의 다리에는 굵은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부려 일을 시키기 위해 묶어놓은 것이었죠. 저는 사람에게 잡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사람은 너보다 훨씬 작잖아. 그리고 사람은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고 손도 없는데 그런 놈들이 어떻게 너를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사람은 몸집은 작지만 송곳니나 날카로운 발톱 같은 것은 없지만 지혜라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지혜? 호랑이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뭔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지혜라는 것도 잡아먹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호랑이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지혜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힘이에요. 호랑이님께서 지혜가 어떤 건지 정말 보고 싶으시다면 코끼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호랑이는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것이 있다니, 심지어 그것이 코끼리를 잡을 만큼 대단한 것이라니 궁금증이 발동한 것이죠. 그럼 우선 절 풀어주셔야 돼요. 제가 호랑이님께 사람의 지혜를 보여드릴게요. 정말이지? 물론이죠. 코끼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너를 내가 풀어줄 테니까 그 지혜라는 거 꼭 보여줘야 한다. 응. 호랑이는 코끼리 다리에 묶인 쇠사슬을 끊어주었습니다. 날카롭고 강한 발톱으로 힘껏 쳐내자 금세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이제 절 따라오세요. 코끼리는 호랑이를 데리고 숲을 빠져나와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호랑이는 지혜라는 신기한 것을 빨리 보고 싶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코끼리를 따라갔습니다. 곧 작은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코끼리는 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사람아, 사람아, 나 여기 있어. 아니, 코끼리라 돌아왔네? 집안에서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옆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 호랑이가? 사람은 당황해 도망가려 했지만 호랑이가 재빨리 달려들어 사람을 잡아버렸습니다. 잡았다! 호랑이는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코끼리야, 봤지? 내가 이렇게 쉽게 사람을 잡는 거. 이제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지혜라는 것도 내가 먹어버려야겠어. 사람은 호랑이에게 잡혀 있으면서도 코끼리와 호랑이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하, 코끼리가 꾀를 써서 호랑이를 속여 데려왔구나. 잠깐, 호랑이야. 사람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먹어버리면 내 지혜를 볼 수 없어. 뭐야, 그럼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건데? 호랑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 지혜는 집 안에 있다. 내 지혜를 보고 싶으면 나를 풀어줘. 집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지혜를 데리고 나올게. 정말 빨리 가서 데리고 와.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말고. 어차피 네가 뛰어봐야 나한테는 금세 잡히니까 말이야. 알겠어. 호랑이는 너무나 궁금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지혜는 아주 예민한 성격이거든. 예민하다고? 응, 네가 이렇게 문 앞에 서 있으면 지혜가 보자마자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몰라. 지혜는 엄청 빠르거든. 그렇게 도망가면 어떡하지?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지혜를 볼 기회를 얻었는데 도망가 버리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지? 좋은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저기 나무에 묶어 놓을게. 그러면 지혜가 호랑이가 못 움직이네 하고 안심해서 나올 거야. 그래. 호랑이는 지혜를 보고 싶은 마음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사람은 호랑이를 굵은 밧줄로 꽁꽁 나무에 묶었습니다. 호랑이는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혜를 데리고 나올게.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가 뭘까? 드디어 보게 되는구만. 정말 궁금하네. 얼마 후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웬 기다란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봐, 사람. 너의 지혜는 어디 있는데 왜 안 데리고 나온 거야? 사람은 몽둥이를 번쩍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응, 그건 그냥 몽둥이잖아. 몽둥이가 어떻게 지혜라는 거야?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지혜야. 잘난 척하고 욕심 많은 바보 호랑이를 혼내줄 수 있는 지혜. 뭐라고? 사람은 당황하고 있는 호랑이의 등을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아야야, 아파, 아파.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지혜다. 어때? 맛이 좋지. 사람은 몽둥이로 호랑이를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호랑이의 몸에는 몽둥이 자국이 잔뜩 생겼죠. 한편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코끼리는 너무나 무서워서 배꼽을 잡고 깔깔 웃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한테 당하다니. 키히. 코끼리는 눈물이 날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웃다 보니 눈이 점점 작아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코끼리는 커다란 덩치에 비해 눈이 유난히 작습니다. 으악, 아파! 호랑이는 몸을 비틀며 있는 힘을 다해 밧줄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꽁지 빠진 닭처럼 숲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뒤쫓았지만 호랑이는 이미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숲으로 돌아온 호랑이는 온몸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파, 누가 좀 치료해줘.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호랑이를 치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소해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한테 혼났네. 자업자득이야. 맨날 우리를 괴롭히더니. 그동안 호랑이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동물들은 아주 통쾌했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몽둥이로 맞은 자국들이 제대로 아물지 않고 검은 줄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춤추는 호랑이. 옛날 피리를 아주 잘 부는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피리를 불면 마을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달려나와 그 피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속에서 피리를 불면 새들도 날아와서 함께 지저귀며 노래를 불렀죠. 매일같이 피리를 불다 보니 그 솜씨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산속에서 아주 큰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어휴, 웬 호랑이야? 도망가자. 나무꾼은 호랑이를 피해 열심히 달렸지만 호랑이가 어찌나 빠른지 나무꾼의 뒤에 바짝 쫓아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나무꾼의 앞에 아주 높은 나무가 있었고 그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나무꾼을 따라서 그 나무 위로 올라오려 하자 나무꾼은 마침 시장에서 산 참기름을 나무에 열심히 부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나무가 너무 미끄러워서 미끄러지며 계속 나무를 오르다가 결국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주위를 빙빙 돌더니 결국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유, 살았어. 아유, 이 참기름 집에 가서 밥 비벼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깝네. 아니지, 죽을 뻔했는데 이 참기름 덕분에 산 거 아니야. 아유, 잘 썼어. 그래도 아까우니까 조금만 핥아 먹자. 나무꾼이 나무에 뿌려져 있는 참기름을 조금씩 핥아 먹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알 수 없는 음산한 느낌이 들어 나무꾼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웬걸 아까 그 호랑이가 자신의 친구 호랑이 무려 5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어휴, 이게 뭔 일이야. 나무꾼은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나무 위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들이 나무 주변으로 몰려들더니 가장 큰 호랑이가 맨 밑에 서고 그 위에 또 다른 호랑이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또 한 마리의 호랑이가 올라서더니 그렇게 한 마리씩 천천히 나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랑이의 발이 곧 나무꾼에게 닿을 지경이 되었죠. 아이고, 이 호랑이들이 머리가 왜 이렇게 좋아?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왕 죽을 거 내가 좋아하는 피리나 실컷 풀고 죽자. 나무꾼은 피리를 꺼내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부는 피리이기 때문에 나무꾼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밑에 있던 커다란 호랑이가 나무꾼의 피리 소리에 흥이 났는지 갑자기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그러자 그 등에 올라타고 있던 호랑이들이 우수수 땅에 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피리 소리에 맞춰 어흥 춤을 추고 있던 호랑이는 위에서 떨어진 호랑이에게 깔려서 또 마찬가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나무꾼은 나무 아래 벌어진 광경을 보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참을 바라보다가 슬금슬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뭐야? 호랑이들이 다 죽어버렸네. 야, 이게 웬 떡이야? 아니, 호랑이지. 어쨌든 나무꾼은 그 호랑이들을 장터에 내다 팔아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나무꾼은 나무하는 일을 그만두고 큰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피리를 불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꽃이 된 도라지. 옛날, 아주 먼 옛날, 금강산에 도라지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라지의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약값으로 한 부잣집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아버지마저 병으로 쓰러져 도라지는 끼니 때마다 밥 먹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안 되겠구나.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서 빚을 갚아라.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라지는 그 부잣집에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귀한 딸이 남의 집으로 떠나게 되자 아버지의 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내가 못나서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미안하다. 이 못난 해비를 용서해다오. 아버지, 전 괜찮아요. 건강하세요. 도라지와 아버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라지는 밥을 지어놓고 잠이 든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린 뒤 부잣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부잣집으로 가는 길에 도라지는 근처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앞에서 도라지는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만 두고 떠나셨나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도라지는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산속의 추위가 너무 심해 도라지의 몸은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결국 도라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 죽고 말았죠. 다음 봄, 금강산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도라지가 잠들어 죽은 무덤가에도 이름 모를 새싹이 피어났습니다. 새싹은 자라서 하얀 꽃 한 송이를 피웠죠. 그 꽃을 본 사람들은 도라지가 결국 꽃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꽃을 도라지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야기 주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에게 용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남이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용남이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허리춤에 찬 주머니 속에다 모두 쓸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자꾸자꾸 이야기를 쓸어 넣었더니 주머니가 터질 것처럼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주머니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 숨이 가빠서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용남이가 16살이 되어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용남이가 새 옷을 입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이야기 주머니를 방에 걸어놓고 친구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철봉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그 머슴이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다가 용남의 방 안에서 웅성웅성 말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야? 아, 도련님은 밖에 나가셨는데 왜 도련님 방에서 말소리가 나는 거지? 누가 도련님 방에 들어갔나?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그 머슴이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방 안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웬 주머니 속에서만 말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여보들, 우리 모두 이렇게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주머니 속에서 평생 썩게 되었으니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우리를 이렇게 가두어둔 이 집 아들놈한테 원수를 갚아야겠어. 그거 참 옳은 날이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좋았어. 그럼 나는 용남이란 놈이 장가가는 길 옆에 새 빨간 딸기가 되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놈이 나를 먹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을 수 있도록 독을 품고 있을 걸세. 그럼 난 그놈이 장가가는 길가에 있는 맑은 우물이 되어 있을 것이네. 만일 그놈이 딸기로 변한 자네를 먹지 않고 온다 해도 가다가 목이 마를 테니까 물은 먹지 않겠는가. 그놈이 우물을 마시기만 해봐. 내가 품고 있는 독이 그놈을 죽게 만들 테니까. 너희들이 실패할 수도 있으니 나는 그놈이 말에서 내릴 때 딛는 발판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쇠가 되겠네. 그래서 그놈의 발을 다시는 쓰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야. 머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을 했구만. 그럼 나는 뱀이 되어 신방의 마루 아래 숨었다가 그놈이 신부와 한방에 있을 때 나와서 확 물어 죽이겠네. 머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련님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겠어. 도련님, 내가 살려야지.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그리하여 마침내 용남이가 장가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용남이가 아침을 먹자마자 신랑이 신부집으로 타고 갈 말이 집 앞에 준비되었습니다. 그러자 머슴이 뛰어나와 신랑이 타고 갈 말을 다른 머슴에게서 휙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말고는 내가 쥐고 갈 것이니까 나한테 주시오. 그러자 신랑의 아버지인 부자가 그 머슴을 꾸짖었습니다. 야, 철봉이, 너는 다른 일도 할 게 많으니까 그 말은 절구한테 주고 넌 집에 있어라. 그러나 그 머슴은 말을 듣지 않고 버텼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도련님이 타고 가실 말을 꼭 쥐고 가야겠습니다. 아휴, 뭐야, 참 별일이네. 그 먼 길이라 더 고생스러울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쥐고 가겠습니다. 그래라 그럼. 야, 철구야, 네가 남아라. 예, 아이 잘됐다. 가기 싫었는데. 고맙다, 철봉아. 그렇게 신랑의 말을 주게 된 머슴은 주의 깊게 살피며 말을 몰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경사진 길에 이르니 너무나도 맛있어 보이는 새빨간 딸기가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랑이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철봉아, 말을 좀 멈춰다오. 저 딸기가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구나. 하나 먹고 가자. 신랑은 딸기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침까지 줄줄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신랑의 아버지도 딸기가 무척 맛있어 보여서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 머슴은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힘껏 말을 채찍질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벌써 점심때가 되어서 빨리 가야겠어요. 나중에 제가 많이 따서 갖다 드릴게요. 뭐라고? 아이, 왜 내 말을 안 듣냐? 어서 가셔야 됩니다요. 머슴은 다짜고짜 계속 말을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더 가자 맑은 물이 출렁이는 우물이 보였습니다. 용남은 마침 목이 매우 마르던 참이어서 기뻐하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야, 잘됐다. 마침 우물이 있구나. 내가 목이 무척 마르니까 물 좀 마시고 가자. 그래, 잘됐구나. 물 좀 마시고 가자. 그런데 머슴은 이번에도 말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말을 채찍질하여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아유, 저기 저 느티나무 아래까지만 가서 쉬시죠. 거기 더 좋은 우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냐? 그래. 신랑은 머슴의 말대로 느티나무 있는 데까지 가면 물을 마실 수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말하지 않고 느티나무 아래까지 갔는데 우물은 없었습니다. 아니, 뭐야, 우물이 없잖아. 너 왜 거짓말을 한 거냐? 분명히 우물이 있었는데. 참,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너 집에 돌아가면 아주 크게 혼날 줄 알아. 아유, 도련님, 잘못했습니다요. 여기서 저 신부님 댁까지 그림이 얼지 않으니 빨리 가서 거기서 물을 드시죠. 그렇게 머슴은 또 말을 빨리 몰아댔습니다. 덕분에 신랑이 탄 말은 해가 기울기도 전에 신부집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휴, 그래도 금방 왔구만. 용남이가 말에서 내리며 발판을 뒤로 하려 할 때 머슴은 신랑의 허리춤을 잡아 둘러내려다가 그만 신랑을 아는 채로 과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유, 저 도련님 괜찮으세요? 신랑은 아프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하는 좋은 날이니 머슴을 혼내기는 좀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혼례를 기쁘게 치르고 나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제 그 이야기 귀신이 뱀이 되어 신랑 신부 방을 덮친다고 했는데, 하하, 머슴은 마지막으로 다가올 재앙을 생각하니 밥조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도련님을 구할 수 있을까만 고민했습니다. 밤이 깊자 드디어 신랑이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머슴은 문방 마루 아래에 숨어 있다가 신방의 불이 꺼지자마자 시퍼런 차를 들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깜짝 놀라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글거리는 뱀들을 미친 듯이 칼로 찍어댔습니다. 신방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온 집안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신방 밖에서 보니 방 안에서 웬 시커먼 놈이 시퍼런 칼을 가지고 미친 듯이 휘두르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오늘 신랑이 함께 온 머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방 안에는 끔찍하게도 실같이 가느다란 뱀들이 머슴의 칼에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신랑은 죽어있는 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머슴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머슴은 수많은 뱀들을 다 죽인 뒤 신랑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유, 도련님, 오늘 제가 도련님을 모시고 오는 도중에 3번이나 도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주무시는 신방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무례를 범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절봉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뱀들은 또 뭐고 그 악가는 왜 그런 거야? 아유, 도련님, 그게 말이죠. 머슴은 신랑의 주머니 속에 갇혀있던 귀신들이 했던 대화를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이럴 수가, 철봉아, 네가 날 구했구나. 신랑은 눈물을 흘리며 머슴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충직한 머슴 덕분에 신랑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머슴은 주인의 목숨을 구한 공로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내어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후로 이야기 귀신들이 나타나는 일은 2번 다시 없었다고 합니다. 직맹이 고개들. 지금의 부평, 계양구 계산동에서 서구 공촌동으로 넘어가다 보면 계양산 주봉 서쪽에 길이 8km에 달하는 긴 고개가 있었는데 이를 직맹이 고개라 불렀습니다. 이 고개는 고려시대부터 유명했던 발화장 광인원, 조강 나루터, 풍덕을 거쳐 송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매를 징발하는 고개, 즉 직매 고개에서 비롯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며 직맹이 고개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의 충렬왕 때에는 이 고개가 잡초가 무성하고 술밭이 울창한 험준한 사냥터로 유명했습니다. 충렬왕은 매사냥을 그 누구보다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이 직맹이 고개의 매사냥터에 대해 관심도 많고 애정도 있어서 당시 계양도호부를 93년 만에 폐하고 이곳을 길주라 이름지어 목사고을로 승격시키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개는 단순한 사냥터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형이 험준하고 숲이 무성했기 때문에 도둑들이 숨어들기 좋은 곳이었고 도둑들이 모여들어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도둑이 바로 임정이었습니다. 그는 계양산 직맹이 고개를 자신의 소굴로 만들어 부하들을 훈련시키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정이 직맹이 고개를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어느 날 부평도호부에 새로 부사가 부임해왔으니 그 이름은 신건이었습니다. 신건 부사는 부임 첫날부터 관아에서 바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임지에서의 첫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아에 모인 관리들과 고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들을 훑어보던 신건 부사는 문득 고개를 들고 관원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 부평도부에 도적들이 들끓는다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인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어떤 방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관원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사나리, 저 직맹이 고개라는 곳에서 도적대가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지형이 험준하고 숲이 아주 무성하여 도적들이 은신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관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도적들은 임정이라는 자가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며 고개를 넘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여 칙맹이 고개를 넘을 때마다 떼를 지어 다니곤 한답니다. 그 소리에 신건부사의 눈썹이 불쑥 올라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곳을 내가 다스리는 한 도적들이 제멋대로 날뛰게 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칙맹이 고개로 출동하여 그 도적들을 소탕하겠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준비를 서두르십시오. 그날 오후 신건 부사는 포졸들을 이끌고 칙맹이 고개의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고개는 음침하고도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긴장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적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사, 자네는 범의 코를 찌르려고 하는 것인가? 큰 코 다치기 전에 어서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다. 목소리의 주인은 키가 아주 작은 도적이었습니다. 그는 검 한 자루를 들고 부사와 포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당돌하다고 방자했습니다. 그러자 포졸들 중 한 명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무험한 놈, 감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당장 잡아주마! 포졸들은 작은 도적에게 달려들었지만 그 도적은 놀라운 기민함으로 몸을 빼더니 바위 위로 날아올라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포졸들을 비웃듯이 호로롭게 웃어댔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그런 실력으로 나를 잡아가려 했다니 어림없는 수작이다. 씩씩 말고 너희들 패랭이나 한번 벗어봐라. 아주 놀랄 노자일 것이다. 포졸들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 패랭이를 벗어보았더니 놀랍게도 그들의 패랭이 꼭지가 모조리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검으로 패랭이 꼭지들을 모조리 잘라버린 것이었습니다. 도적의 엄청난 검술에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건 부사도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졸들은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을 쳐서 결국 도적을 소탕하려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신건 부사와 포졸들은 기세등등하게 산을 올라갈 때와는 상반되게 풀이 잔뜩 죽어서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칡맹이 고개의 도적들은 더욱 기세를 올리며 악명을 떨쳤습니다. 때문에 이 고개를 넘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함께 넘어야만 했고 1000명이 모여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개를 1000명 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 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번 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자셈.